예, 안녕하세요.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에서 이번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자승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기타 대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 참가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현지 설명의 발표 자료와 녹화본 영상 링크는 오늘 저녁 중으로 전체 이메일 공지 및 단톡방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현지 설명의 진행 순서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운송장치 현황 안내가 있고, 세 번째로는 코트라 한배 FTA 활용지원센터 김태훈 관세사께서 베트남 경제 동향 및 수출입 규법, FTA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상담 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가 있겠습니다. 전시 상담 일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내일 4월 13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4월 13일 수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 한국 시간 11시부터 19시까지는 오프라인 전시 및 온라인 상담회가 진행되고요. 마지막 일인 4월 17일 토요일은 한국 시간 14시까지 별도의 추가 상담 혹은 전시장 정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베트남 바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베트남 바이어와 상담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베트남 바이어는 일부 국영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규모의 바이어입니다. 2001년도 EIU 추정 수치로 베트남 1인당 GDP가 2,944달러로 추정되며, 이러다 보니 아직까지 베트남은 구매 단계에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고 대부분이 소량 구매 거래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 바이어와 접촉을 하실 때는 다른 선진 국가와 달리 최소 주문량, MOQ 수량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좀 적게 책정해서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생산 설비라든지 원자재, 설비 부분을 취급하는 규모가 있는 바이어는 LC 거래가 가능하나, 저희 올해 한국간 참가기업 대부분이 소비재 기업인데요. 화장품, 소비재 등 소비재 품목을 취급하는 베트남 바이어의 대부분은 LC 거래가 아닌 TT 거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바이어와 국내 기업 TT 거래 조건은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후 성금 30% 혹은 40% 송금, 선적이 완료된 후 카피비엘 확인이 되면 잔금을 납부하는 거래 조건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금을 많이 받고 진행하는 게 좋고, 베트남 바이어 입장에서는 최대한 성금을 적게 지불하고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성금 30%, 잔금 70% 조건으로 TT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 식품 수입 바이어는 선적 후 잔금 납부가 아니라 물건을 수령하고 잔금 납부를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우리 한국 기업이 보낸 식품 물건 중에 수령을 하다 보니, 수령을 해서 확인해 보니 제품이 손상되어 있거나 유통기한 사용기간이 임박되어 있는 제품을 수령한 바이어들이 많아서, 최근 식품 바이어들은 제품을 받고 상태를 확인한 후에 잔금을 송금하고자 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베트남 바이어와의 무역 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보험 등의 가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베트남 대다수의 바이어는 신용조회가 어렵고 신용도가 낮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가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신용도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베트남 바이어들은 베트남 바이어의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본다던가, 베트남 바이어가 운영하는 매장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기간 베트남 출장이 어려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 무역관에 요청하여 주시면, 하노이 소재에 있는 바이어들은 저희 무역관이
일정 시간 내에 방문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은 여성이거나 젊은 층의 바이어가 많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고 전체 인구 연령층이 굉장히 젊은 나라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 중에서 여성이거나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어 구사 능력이 낮아 초기 상담 혹은 이메일 교시 시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기본적인 대화는 영어로 가능한 베트남 바이어들이 많은데요. 초기의 세부적인 협의 단계에서 영어로 교신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베트남어 통역원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담의 이후에 우리 국내 기업이 베트남 바이어와 영문 이메일 교신 시 저희 이번 베트남 엑스포 상담 자료를 보시면 기업별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무역관의 베트남 직원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이 어려우시면 제가 따로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베트남 바이어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실 때 저희 무역관 담당 직원을 참조로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 무역관 담당 직원이 그 이메일을 확인하고 해당 바이어에게 확인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잘 확인을 하고 있는지, 언제쯤 회신을 할 건지. 이렇게 저희가 사후 관리 지원을 하고 있으니 최대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향후 업무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베트남 바이어는 인적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한국과 같이 이제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중국어로는 관시, 베트남어로는 관해, 한국어로는 관계입니다. 사업 관계에서도 베트남 바이어들은 인간적인 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추가 계약 성사나 혹은 A라는 바이어가 B라는 한국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신뢰도가 쌓이면 A라는 업체가 이제 다른 산업, 다른 제품을 또 소개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인적 관계를 통해서 사업 확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이번 상담에서 만나시는 베트남 바이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 하노이 무역관 초기 근무했을 때 만난 영세 바이어가 지금은 베트남 내에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영세한 규모의 바이어가 언제 어떻게 성장하여 큰 기업이 될지 모르니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베트남 바이어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상담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을 하면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독점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과거 외국계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 시 독점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광고 지원, 샘플 지원비 등의 지원비를 받아온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요. 사실 베트남 바이어 대부분이 한국 중소기업에서 별도로 마케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보비 지원을 언급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격 협상의 요소로 활용하려고 처음부터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베트남 바이어의 입장에서 A라는 식품 혹은 화장품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샘플 구매를 먼저 해서 시장 테스트를 해야 하고 테스트 이후에는 베트남 보건부에 수입 신고 등록을 해야 되고 이후에는 또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베트남 바이어가 선뜻 새로운 제품을 수입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베트남 바이어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혹은 영향이 있어도 우리와 독점 계약을 하고 아무런 액션, 진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제품에 대한 독점이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한 독점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혹은 베트남이 크게 북부와 남북으로 나눠지는데요. 베트남 하노이 북부 지역으로 먼저 구역을 정해서 독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베트남 남부 호치민으로 나눠서 독점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독점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건 연간 수입액을 설정해서 미달 시 독점 계약에 대해서 재협의한다는 조건을 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베트남 측에서 이 조건을 가장 이제 꺼려하는데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상표 등록입니다. 베트남 바이어가 한국 수출 제품의 브랜드 상표를 베트남 내에서 먼저 등록을 하는 경우 이 상표권의 권한은 베트남 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브랜드 제품의 가치가 있는 경우는 그 브랜드를 꼭 베트남에 상표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또 코트라에서 IP 데스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를 잘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에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코트라 호치민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 변호사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에 대한 협상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가격에 대한 협상이 참가 공인기업분들이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이건 뭐 끝도 없이 계약 가격 내고를 한다. 우리는 협의가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를 다 완료했는데 계약서 작성 직전에 가격을 또 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A라는 제품을 10,000개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협의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계약 직전에는 우리가 10,000개를 구매하겠지만 지금은 처음이니 10,000개 중에 1,000개만 먼저 구매를 하고 운송을 해달라. 그 대신 가격 조건은 10,000개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또 완료를 하면 정말 최종 단계에서는 근데 처음이니 그 1,000개 중에서도 500개는 국내 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에서 지원해주면 안 되냐라고 또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고 베트남 측은 사실 안 되면 말고라는 마음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트남 바이오 업무 진행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초기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우리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최선을 다해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베트남인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간혹 우리 국내 기업분들께서 베트남 바이어와의 상담이실 때 이런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베트남은 한국의 70년대이다. 혹은 베트남이 아직 후진국이라서 몰라서 그렇지 베트남 시장도 한국과 같이 발전하면 이러한 제품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인기가 끌 거다. 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비유는 베트남 바이어들이 들었을 때는 본인들을 이게 무시하는 언행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발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존심을 또 세우기 위해서 베트남 바이어분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몰라도 아는 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베트남 바이어는 외모로 판단이 금물입니다. 베트남 바이어는 아직까지도 교통편을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베트남을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길에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는 자동차가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날씨가 맑은 날에는 베트남 바이어들이 오토바이를 이동을 하고 오토바이를 이동하면서 하이바 이런 먼지를 맡기 때문에 전시장이라든지 외부에서 이렇게 좀 먼지가 많고 약간 이렇게 단정하지 못한 바이어들 중에서도 규모가 큰 바이어가 많기 때문에 외모나 겉모습으로 그 바이어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하노이 무역관에서 이번 한국관 참가기업 54개사를 대상으로 베트남 바이어 200여 개사와 약 300여 건의 사전 상담을 매칭했습니다. 다수의 상담을 매칭하다 보니 내일 전시회가 시작되면 상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상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희 담당 무역관 직원들이 바로바로 담당 기업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으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 참가 기업은 아마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바이어와의 상담 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건별 1시간의 상담 일정으로 주선이 되어 있고요. 주선된 모든 바이어가 사전에 신청하여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담 바이어 혹은 일정이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서는 저희 코트라 현장 스텝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어떤 기업분들은 첫 번째 미팅을 하고 우리는 이제 이 바이어와 계약을 진행할 거니 이후에 모든 바이어와의 상담은 다 취소해달라. 대신 이 바이어와 3시간 동안 상담을 해야 됩니다라고 통보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바이어들도 다 미리 신청해서 상담을 한 약속이고 또 그 바이어가 또 다른 기업도 만나야 되고 이런 모든 일정이 있으니
이번 전시회 기간 화상 상담 일정은 최대한 저희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시회 일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장치 운송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치사 운송사 담당자들께서는 전시장에서 전시품 진열 및 마지막 장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은 전시장 메인 홀인 A1홀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 한국관은 20개 부스에 54개 국내 기업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번 전시회 이제 국내 기업 출장자분들이 직접 출장을 못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전시품 진열을 하고 별도의 화상 상담관을 구성해서 비즈니스 매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 상담자는 2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부스별로 전시품이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오전에. 부스 공사는 조기에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지금 전시품 진열이 진행되고 전시회가 시작되면 저희 코트라 직원 및 협력사 직원분들께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 저희 장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장치사 담당자분들께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담당 직원분들께 연락을 해주셔도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이제 운송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송은 이 일정으로 해서 잘 됐고 현재 모든 통관 및 절차가 완료돼서 전시품 진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에서도 별도의 직원들이 구역별로 담당을 해서 우리 국내 기업분들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릴 예정이고요. 모든 요청사항은 저희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요청해 주셔도 되고 운송 관련 요청은 또 운송사 담당자분들께 직접 연락을 하시면 좀 보다 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운송사 쇼카고 서강석 대표가 여기 현지에 있습니다. 현지에서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니 참고해서 전시회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시회 일정, 베트남 바이어와 상담 시 유의사항, 그리고 장치, 운송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고요. 이제 코트라 한배 FTA 활용지원센터 김태용 관세사께서 베트남 경제 동향 및 수출 규법, 그리고 FTA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2022년도 베트남 엑스포 참가 기업 사전 설명회 베트남 경제 동향 및 수출입 규범 FTA 활용 관련해서 발표를 맡게 된 코트라 한 베트남 FTA 활용 지원센터 김태윤 관세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수출입을 사실상 처음 진행해 보시거나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그 관세나 무역 관련된 법률들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수출입 하실 때는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 난관에 부딪히시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해결 방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 참가 기업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식품이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를 위해서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판매를 위해서 수출된다 함은 베트남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것이고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온다 함은 국내에 있는 베트남 소비자들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제 법률들이 상당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내용은
그 관련된 이제 수출입 규범, 즉 수입 물품, 베트남 입장의 수입 물품이고요. 한국 입장에 수출되는 그 물품에 대한 베트남 법률 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그에 앞서서는 사실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시는 물품들에 대해서 실제 바이어들한테 실무 단계에서 FTA 활용을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떼다 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이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에서 떼오면 한국산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함을 통해서 단순히 그 사실관계만으로 수입되는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바이어 입장에서는 실제 본격적으로 수출입이 진행될 때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한테 달라고 하는 건 거의 필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 이번 엑스포 참가하시는 우리 기업인분들께서 한국에서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 흔히 CO라고 불리는 그 서류를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베트남 바이어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고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 앞서서 오늘 베트남 엑스포 참가 기업의 베트남 경제 동향에 대한 어떤 지식을 먼저 가볍게 전달드리면서 오늘 강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2022년도 현재 시점으로 최신 베트남 경제 동향을 먼저 준비를 했어요. 사실 따분한 내용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렇게 베트남 경제 동향이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베트남과 한국 간에 교역하는 그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은 그 거시경제 전반의 동향 중에서도 우리가 엑스포에 참가해서 수출입을 실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만 좀 준비해 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아세안 시장, 특히나 이 베트남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 통계 자료만 봐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제나 인구 면에서 보나 발전 측면에서 보나 그 규모가 통계 자료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당연히 선진국보다 당연히 높은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세안 전반도 그렇지만 베트남도 6에서 7% 정도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어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인구도 전 세계에서 아세안 전체만을 이제 단일 경제구역으로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3위 수준, 약 6.7억 명 정도,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권역 단위로 봤을 때 가장 큰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인구 규모라는 것이 우리가 수출입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어디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구 분포표를 봤을 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젊은 층, 그러니까 청장년층이나 그보다 더 어린 나이의 인구 분포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좀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에 6에서 7% 정도의 경제 성장률까지 같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 도표에서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중산층의 비율이 현재 2022년도에 이제 1.3억 명에서 향후 10년 안에 3.5억 명까지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물건을 한국산 물품을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은 소비 수준에 비춰서 봤을 때, 그리고 소비 가능 인구를 비춰서 봤을 때는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금 거래 관계를 형성해 놓고 약 10년, 2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아세안 시장의 경제 규모가 함께 발전을 했을 때 그 중산층 규모, 우리 물품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한 규모로 늘기 때문에 한국 사회 안에서의 인구 구조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엔 아세안 시장을 타겟팅하는 소비지 수출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 엑스포 참가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 물꼬를 트는 단계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향후 10년, 20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한 베트남 교역 규모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2년도 한국 베트남 간의 국교 수립한 이후에 161배의 교역 규모가 성장했습니다. 이 교역 규모가 성장하게 된 이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소비재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오고 베트남 안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도 있고, 또 사실은 가장 주된 요인은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게 되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원자재와 완제품을 가공무역하는 그 교역량이 늘어나서 그런 점도 좀 또 명확한 또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 즉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내에서의 제1위 교역 대상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베트남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압도적인 1등이 이제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한 베트남 이제 교역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해서 베트남으로 수입해서 판매되는 이 절차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제 한국의 제조업 기업이라던가 소비재 판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한국이 아세안 내에서 여러 국가들이 있고 지금 10개국이 아세안 내에 이제 경제 영토 혹은 이제 경제 연맹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는 이제 입장이지만, 한국의 아세안 국가별 신규 법인 설립수, 즉 한국에서 베트남 내에 생산 판매 법인을 이제 설립하거나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 숫자가 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이제 도표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 표가 우리가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이제 이번 수출 판매하려고 하는 엑스포 참가의 어떤 의의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는데요. 사실 1인당 GDP 규모는 아세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은 아직은 이제 경제 수준 같은 경우는 좀 낮지만, 이 타겟팅할 수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수출 규모, 즉 우리가 물품을 베트남에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아세안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그러니까 베트남 보유하고 있다. 즉 우리 물품을 사줄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고 우리나라와의 교역량도 이미 충분히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이나 우리나라나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약 3년 정도를 거의 이제 경제나 그 교역 동향 같은 것들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백신 접종에 대한 이제 완료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면서 작년도 말부터 오히려 좀 위드 코로나 기조로 조금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도표로 봤을 때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나 베트남에는 확인되고는 있지만, 실제 이제 베트남 안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자체는 개방형으로 이제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안에서 활동하기에는 이제 충분하다. 즉 우리가 물품을 판매해서 그 물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그 타겟팅을 갖고 있는 그 소비자들도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4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양국가 간의 해외 입국 격리 조치도 양국이 모두 해제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경제 지표를 바라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과 21년도에 GDP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1년에 6에서 7% 정도 성장한다고 예측을 많이 하는데 2020년, 21년도 2년 동안에는 약 3% 아래 수준을 하회하면서 조금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 기조로 조금 변경이 되면서 정부 정책 기조와 함께 GDP 성장률, 그러니까 국가의 성장률 자체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인 6.5에서 7%까지도 다시 이제 회복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물품을 수출하던 이제 시장인 베트남이 베트남 시장 내에서 둔화가 있어서 조금 교역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측면이 조금 있었는데 2022년도 특히나 이제 하반기를 필두로 해서 다시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고 난다면 우리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베트남 시장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여력도 다시 같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 활동의 수준이라던가 어떤 경제 활동의 방향성을 다시 되돌리자라는 기조가 2022년도 베트남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 점진적으로 이제 베트남 시장 내나 베트남과 외국을 연결하는 그 출입국 어떤 루트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봉쇄가 완화될 예정에 있고요. 특히나 한국과 베트남 간에는 출입국자의 격리 조치가 다 해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2021년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사업장이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봉쇄 조치가 너무 강화되면서 기업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2022년부터는 베트남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혹은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이번 2022년도 엑스포 기회를 삼아서 다시 회복되는 경제 성장의 흐름에 올라탄다면 우리가 베트남 바이어를 잘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내수 시장을 한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해외 시장을 발굴해서 개척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제 수출 상위 품목에 대해서 제가 통계 자료를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수출 상위 품목 중에서 지금 1, 2, 3위를 보시면 그 직접 회로 반도체, 그러니까 뭐 이제 반도체 소자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세 번째가 무선 통신기기 부품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에 상위 품목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흔히 소비재라고 말할 수 있는 범주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요. 실제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생산 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뭐 S전자라던가 뭐 L 뭐 이제 계열사들 뭐 그런 대기업군들의 어떤 하청업체들 위주로 해서 가공무역을 필두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통계 자료만 봤을 때는 소비재가 아닌 물품들이 훨씬 더 많이 잡히곤 합니다. 다만 베트남 시장 안에서는 사실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 수출의 확대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한국의 대베트남 소비재 수출 비중이 4%로 현재는 미비한 수준이지만 베트남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소비 여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맺어놓은 어떤 거래 관계들은 향후에 기하급수적인 매출액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소비재 수출이 지금 당장에 어마어마한 캐시카우가 되기에는 단기간에 어렵겠지만 장기로 미루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상대 거래처로서의 베트남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부분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제 베트남 수출 동향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트남의 최신 소비 트렌드를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소비 트렌드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조금 많이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좀 어떤 구분으로 좀 나눠서 가져왔는데 첫째는 @home, 즉 집콕 쪽을 타깃한 상품을 이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시장 내에서도 집에 갇혀서 있는 시간들이 일반 소비자한테 너무 많다 보니까 외출 자체가 제한적이어지다 보니 실내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 수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에서 화초를 키울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온실 시스템이라던가 뭐 아니면 비닐하우스 시스템 아니면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홈시어터라던가 아니면 빔 프로젝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지금이 거의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비대면 상품에 대한 수요도가 올라갈지에 대한 어떤 분수령이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이제 비대면 경제인데요. 사실 베트남 안에서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비대면 경제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뱅킹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배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이전에는 이제 그랩이라던가 혹은 배달의 민족 같은 현재도 배달의 민족이 좀 진출해 있는데 그런 어떤 단순한 비대면 상품 전달에 이제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교육, 근로, 그다음에 이제 금융결제까지 이제 비대면 경제가 상당히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대면 경제도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입니다. 베트남은 전형적인 공업국가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라던가 전 세계적인 ESG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또 탄소세 결의안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이제 ESG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베트남도 어느 정도 이제 친환경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는 흐름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에도 현재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던가 친환경 운송 시스템, 예를 들면 이제 친환경 버스 같은 것들이 실제로 운행이 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친환경 트렌드가 새로운 베트남의 미래 먹거리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를 소개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연으로 넘어가서 이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해서 수출입을 해보려고 하시는 이제 우리 기업 입장, 특히나 수출을 하려는 입장에서 우리가 실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될 법률 규제들이 뭐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이제 베트남 FTA 활용입니다. 이 FTA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수출입하는 사람들이 법률 관리를 해야 되는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는 절세이고요. 하나는 규정 준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규정 준수라고 하면 국가별로 이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이제 건강에 좀 영향이나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품, 식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든 법률로서 수출입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왜냐? 우리가 먹고 몸에 바르고 하는 것들은 소비자들한테 불특정 다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어떤 광물이라던가 특정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어떤 전자기기들 같은 경우에도 규제 사항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그런 규제 법률들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선적하는 데에만, 일단 바이어를 찾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선적권이 발생하는 그 시기에 막상 물건은 간다고 생각했는데 베트남에 도착해서 국내 통관이 안 되면 결국에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제 수입 통관 시 서류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규제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잘 확인을 하셔서 이제 규제 사항들이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이 그림에서 윗부분 도표인데요. 사실은 관세라는 것은 물품이 수입될 때 국가 권력이 강제로 징수해내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FTA라는 것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강제로 징수되는 세금인 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해외 수출자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산지 증명서, 즉 FTA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비교하면 당연히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8에서 10% 정도 관세율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짜리 물품을 우리는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국 수입자는 해당 국가기관인 세관에다가 8만 원, 10만 원씩 세금을 떼서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줄 수만 있으면 해당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에 직결이 되는 이 FTA 활용은 현재 소비재를 수출입하는 수출입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오늘 강의는 사실 이 그림에 있는 위쪽의 절세 방안과 아래쪽의 규제의 어떤 통제 그리고 이제 그것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큰 꼭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먼저 FT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FTA는 뭐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 활용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무역 전환 효과를 가져오고 설비 가동률도 상승시키고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국가 간의 협정이다라고 많이 홍보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봤을 때 기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관세 장벽 제거입니다. 관세는 수입 물품에 강제로 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관세 장벽 제거를 FTA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FTA는 관세로 왜 장벽을 제거해 주냐면 관세는 수입 물품을 부과하지만 FTA가 체결된 국가끼리는 마치 한 나라 국가 안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봐주자라는 의미에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불리는 이 협정에 관세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왜냐? 국내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수입 물품에 떼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FTA라는 게 관세 장벽 제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끌고 오는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거래 대상 국가인 대부분의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아세안 국가 전체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유럽연합까지 대부분의 그 수출입 교역 상위 순위에 있는 국가들과 이미 FTA가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이한 점은 대표적인 교역 대상 국가인 미국과는 아직 베트남이 FTA 체결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물품을 보낼 때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많은 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그 FTA 혜택도 같이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진을 5%, 10% 남기는 기업 입장에서 관세율 차이가 한 번에 8%, 10%가 나는데 그걸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산지 증명을 FTA 원산지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수출자한테 당연히 끌리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요 FTA 지도에서 조금 연장선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 유리컵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FTA 혜택이라는 걸 좀 비교해드리고자 하는데, 만약에 유리컵을 똑같은 모양의 유리컵을 한국에서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단가가 $10에 생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베트남으로 이 물품이 수출돼서 들어오면요, 운송비를 제외하고 관세가 일단 3불이 떼입니다. 기본 관세율이 30%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가세가 10% 떼이면서 1.3불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럼 총 세금이 4.3불이 붙으면서 아무리 마진을 안 붙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판매가는 최소 14.3불이 돼야 됩니다. 이건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에서 유리컵을 10불에 생산해서 들어오면 14.3불의 최소 판매가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과 베트남 간에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을 떼오면 여기서 관세율 30%중 10%를 절감하고 20%를 납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도 함께 줄어들어서 판매가가 13.2불 정도 형성이 돼요. 그러면 한 베트남 FTA를 활용하는 우리나라 수출자랑 그렇지 못한 수출자의 차이는 이미 판매가에서 1불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반면에 일본 베트남 FTA의 관세율을 보면 30%짜리 원래 관세율을 11%로 낮춰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자가 그만큼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10불에 생산된 유리컵이 베트남으로 들어오면 원산지 증명을 마친 상태로 판매가는 최소 12.21불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FTA 적용받아서 베트남으로 온 유리컵과 이미 일본에서 들어온 컵과도 판매가 최소 마진 가격이 13.2불과 12.21불로 그만큼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1%, 2%, 1%, 2% 마진 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보려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결국에는 이 FTA 때문에도 벌써 10%, 9%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FTA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결국 이 활용은 무조건 진행하신 상태에서 그 이후에 1, 2%짜리 마진을 다시 협상하시는 방법을 가져가시는 게 지금의 교역거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FTA를 활용하려고 하면 원산지 증명서 떼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원산지 증명서가 뭐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산지라는 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제 출입국을 할 때 여권으로 우리의 국적을 증명하듯이 원산지 증명서라는 서류는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TA를 활용하려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즉 물품의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TA라는 건 국가와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고 그 서류가 바로 원산지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원산지 증명서가 기반하고 있는 모든 FTA라는 건 HS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HS 코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수출입 통관할 때 기입하는 6자리 혹은 10자리 숫자 체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HS 코드는 기본적으로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고 해서 정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차용하고 있는 국제 협약에 근거한 6자리 숫자 코드입니다. 그래서 국제 통일되어 있는 물품 분류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FTA가 짜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HS 코드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일단 1단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FTA 활용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HS 코드가 FTA에 작용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실제 이제 예전에는 한국에서 그 조미된 김, 뭐 그 양반김이라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많은 김들이 있는데 그 김 제품들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돼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 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한국에서 수출될 때 조제 식료품 한마디로 그 식물의 원래 성질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가공한 식품으로 해서 HS 코드를 2106번을 사용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국제 HS 코드로 분류하는 국제 관세기구에서 식물성 조제품으로 분류하도록 발표가 나온 그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19년도였고 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던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밑에 세율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FTA를 적용하면 어차피 어떤 HS 코드로 가든 간에 세율은 0%였습니다. 그런데
이 HS 코드 분류를 잘못해서 기존에 2106번으로 잘못 수출하고 있던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이제 15%까지 기본적으로 추징을 받고 FTA를 적용을 못 받다 보니까 거기에 HS 코드 변경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5%를 납부해야 되면서 총 30% 정도의 추징세액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수출했다라고 하면은 추징되는 관세 금액만 30%니까 3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1억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3천만 원 정도 세율을 물어야겠죠. 물론 이제 조미김의 수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추산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추진 규모가 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실제 HS 코드 분류라는 것이 FTA를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0% 적용되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이런 HS 코드 분류에 대한 이슈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그동안의 이제 흑자를 다 적자 전환할 수 있을 정도의 추징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FTA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HS 코드 정도는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뭐 네이버나 구글에다 검색해서 사용하시는 HS 코드들은 해당 물품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니까 우리가 특히나 물품 판매하는 종류가 많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HS 코드 하나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 확인하는 데 있어서 드리는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냥 단순한 메모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나중에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FTA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세율이라던가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들은 HS 코드별로 협정문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제 코트라에서도 이제 코트라 FTA 활용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HS 코드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희 하노이무역관에 연락을 주셔서 이번 엑스포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HS 코드에 따른 이제 FTA 활용 방안이라던가 그 세율 혜택 같은 것들을 같이 확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베트남 수입 관세율을 비교해 보면 귤, 뭐 족발, 소고기, 샤인머스켓, 뭐 가공식품, 화장품, 샴푸 이런 흔히 판매되는 소비재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빨간 표시되어 있는 실행 관세율에 보면 뭐 20%, 30%, 15%, 18% 이렇게 굉장히 높은 관세율이 유지됨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베트남 안에서도 해당 물품들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출돼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좀 높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나라랑 베트남이 이미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끝단에 있는 한베트남 FTA 관세율을 보면 화장품을 제외하고 사실상 다 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FTA를 활용했을 때 불필요하게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관세율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수출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 혹은 수출을 확대해 보려고 하시는 우리 기업인 분들께서는 FTA 활용 같은 경우는 바이어 입장에서도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서 사전에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바이어 발굴 단계부터 FTA 같이 세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HS 코드별로 이제 원산지 기준이 다 결정되어 있고 그걸 충족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라는 조금 예시해서 좀 화면을 좀 준비해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FTA 활용하는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원산지 기준이라고 해서 얼만큼 한국에서 가공 과정을 거치면 한국산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원산지 기준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두 번째로는 요식행위인 그러니까 서류에다가 원산지 증명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작성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혹은 세관에 가서 도장을 받아 오시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완료되고 바이어한테 원본을 DHL이나 FedEx 같은 특송으로 원본 송부를 해주시면 현지에서 바이어가 그걸 통해서 관세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산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이 전체를 이해하시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원산지, 즉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많은 사항들을 좀 확인하시려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셔야 된다. 우리가 선적하려고 했을 때 바로 이 FTA 세팅하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에 가까운
보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바이어 발굴과 이번 엑스포 참가와 함께 FTA 활용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병행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HS 코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이어 발굴하시면서 충분히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하시고 세율 혜택 확인하시면서 실제 우리 선적권 진행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 혹은 세관에서 발급받으셔서 베트남 바이어한테 원본을 DHL이나 페덱스로 전달하시면 베트남 바이어가 그만큼 실제 물품이 베트남 항구에 도착하고 통관 단계에 있어서 FTA 활용해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전반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연은 좀 마지막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실무 진행하시는 우리 수출입 담당 기업인 분들께서 가장 실무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좀 제목은 수출입 법률 관리와 수입 요건이라고 해서 좀 거창하게 달아놨지만 이미 한국에서 물품 판매하시거나 유통하시는 우리 기업인 분들께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실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되는 소비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품이든지 간에 그 소관 부처가 정해졌고 그 소관 부처의 장관이라던가 혹은 이제 대통령령, 총리령으로 이제 공표가 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서 인증을 받도록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사업자 단위별로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특정 절차들을 미리 진행하도록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있는 법률들은 한국 내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정하고 공표한 법률이겠지만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은 특히나 한국 안에서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한국에서 베트남을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 이번 엑스포 참가 기업분들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그 인증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하는 그런 서류 절차들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서류 절차의 실무는 베트남 내에서의 해당 수출입 물품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는 우리 거래 상대방인 바이어가 실제로는 진행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물품을 만들고 수출하는 실제 수출자이신 우리 엑스포 참가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바이어에게 제공해줘야 하는 사전 제공 서류들이 있어서 그 서류 절차들이 결국에는 실제 물류 흐름을 막고 통관 단계에서 지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절세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절세도 절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그 수출 대상 물품이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무리 절세를 하고 아무리 바이어가 큰 물량을 구매해 준다고 확약했다 하더라도 결국엔 수입이 될 수 없고 그 계약권은 무산이 되는 겁니다. 해서 이 관리가 실제로는 수출입의 가능 여부를 실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베트남 법령 체계도 우리나라처럼 헌법 아래에 법률과 명령과 규칙 그리고 실제 행정부에서의 고시 체계로 해서 법령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법령들을 산지되어 있는 모든 어떤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와 똑같은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각 정부의 소관부처가 법률을 제정해서 그 법률에 맞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베트남으로 수입도 유통도 불가능하게 세팅을 해놨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해서 내가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혹은 진행해 보셨겠지만 베트남 안에서 어떤 인증이라던가 허가, 승인 절차가 혹은 신고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생각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야 첫 샘플건을 수출하시거나 혹은 초판 물량을 한국에 선적하시는 그 단계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가볍게 이해를 먼저 하시라는 차원에서 옛날에 한미 FTA 체결하던 시점쯤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슈가 되었던 광우병 파동에 대한 설명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 미국산 소고기가 지금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한국의 마트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한우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오히려 이제는 접근성이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산 소고기에는 특징이 있는 게 우리가 바코드 판을 옆에 보면
그 등급표가 써 있어요. 등급이 일반적으로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문 명칭에 따른 어떤 품질 등급 이름으로 좀 매겨져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미국산 소고기 등급이 일반적으로 8단계로 미국에서 나눠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8단계 중에서 한국에서 스탠다드, 커머셜, 유틸리티, 커터, 캐너 같은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 낮은 등급의 소고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프라임 아니면 초이스 등급만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서 만나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던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위도 많이 했고 또 국가와 국가 간에 봤을 때 그 위생 협정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에 대한 조건, 이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보면 도축하는 당시에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의 소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사실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개월보다 이제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혹은 어린 소를 잡아서 도축을 하게 되면 미국의 소고기 품질 등급상으로 봤을 때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정도까지밖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인이고 이제 한국에서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라임이나 초이스 등급의 소고기만을 만나볼 수 있겠다.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값싼 커머셜이나 유틸리티 같은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아무리 한국으로 보내고 싶어도 한국에서는 법률 규제 때문에 그 고기를 수입할래야 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베트남에도 그런 규제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하고 값싼 고기를 한국에서 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수출해 보겠다라고 시도를 하시면 그 부분은 결국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다시 이제 사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세 가지 육류 족발, 그리고 이제 소고기, 이제 닭고기에 대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베트남을 애초에 수출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트남 법률상으로 봤을 때 제한하고 있는 베트남 농림부에서의 제한 법령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베트남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그 고시 규정을 공표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애니멀 프로덕트, 즉 동물성 생산품 중에서 육류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그 규제 대상 품목 중에서도 이제 국가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나누어서 허가되어 있고 위생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상품만이 수입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한국 15번째 있는 한국의 그 세부 수입 가능 물품표를 보면요. 실제로는 닭고기도 여기 그림에 보시면 참프레라던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유진, 하림 같은 기업들이 도축한 닭고기 육류, 즉 개육만이 수입될 수 있고 나머지 육류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사실상 불가하다. 왜냐? 기본적으로 다 금지하고 허용된 것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아무리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고 싶어도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품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일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농림부에서 이 6가지 과일 중에서 지금 딱 5가지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한 가지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뭐냐면요. 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트남으로 수입이 불가합니다. 근데 베트남 법률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한국산 귤은 베트남으로 수입이 불가하다라고 법률 규정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베트남을 수입할 수 있는 과일 5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게 감, 딸기, 포도, 사과, 배 이렇게 5가지입니다. 해서 베트남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농림축산품이라던가 이제 조금 더 1차 상품에 가까운 생산품일수록 규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두고 있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령 규정을 사전에 확인 안 한다면 FTA 혜택은 다 똑같이 0%입니다. 근데 감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30%, 한 베트남 FTA 적용하면 0%가 되는데 그 30% 차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서 수출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결국에는 일단 한국의 부산항에서 실려서 베트남 하이퐁항이나 호치민항으로 들어온 감귤이 도착하고 나서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감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상업적 목적으로는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비해서 이런 법령이 약하겠거니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베트남도 소비자나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국내 유통되는 그 소비재에 대해서는 법령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그 서류 절차, 즉 등록이나 허가, 신고를 받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절차를 보면 먼저 이제 식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자유판매 증명서인데 이 자유판매 증명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그것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서류이고 그 서류를 가져와야만 베트남 정부에서도 국내에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이중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판매 증명서가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류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품목에 따라서 품목별 이제 소명 자료, 예를 들면 해썹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기타 이제 식품에 대한 우리가 이제 품질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 자료 추가로 요청을 하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실제 수출되는 단계에서의 검역 증명서도 요청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바이어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 기업에게 나중에 요청하게 될 서류는 바로 자유판매 증명서다라고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미 등록을 하고 있다면 자유판매 증명서 자체를 떼는 데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실제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리 내가 등록도 안 해놓고 한국에서도 허가도 안 받은 품목이거나 혹은 허가 생략 품목이라고 하면 이 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를 하시거나 사전에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화장품도 사실상 자유판매 증명서 떼오고 그 다음에 위임장 가져오셔야 되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재를 하더라도 해외로 수출돼서 국내에 이제 그 나라 안에서 판매가 되려면 사실상 이 자유판매 증명서 한국에서 떼와서 이제 해당 국가의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건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서류를 떼어오는 거는 나중에 되면 검색하면 금방금방 나오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금세 이해하시곤 합니다. 근데 실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이 서류의 효력에 대한 문제예요. 이 서류의 효력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떼줬다고 하는 그 서류 원본을 아무리 가져와 봤자 베트남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로 써져 있는 혹은 영어로 써져 있는 그 서류의 진위 여부 자체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법률의 규정을 보면 해외에서 국가기관이나 혹은 해외 수출자들이 가져오는 그런 서류들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이라는 건 해당 서류가 누가 봤을 때는 그냥 사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서류일 수도 있고 국가기관이 발급했다고 써 있지만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서류의 효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류의 인증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정부기관이 발급하지 않은 서류, 예를 들면 지금 첨가하고 계신 우리 수출자분들이 작성한 서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위임장인데요. 그런 위임장 같은 서류들은 내가 쓴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인증을 하고 이제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 첫 번째 절차가 변호사 등에 이제 받아내는 공증 절차인데요. 공증 절차는 원래 사문서로서 즉 우리 수출자분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서류 자체에 공적인 효력을 불어넣는 절차입니다. 해서 공적인 서류로 바꿔주는 절차인 공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고 그 이후에 베트남과 한국 간의 국가기관의 최종적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국에서는 외교부 인증을 받고 추가로 종로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 가셔서 베트남 대사관의 사증을 추가로 받으시는 절차까지 거치셔야 됩니다. 지금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뭐 수출 안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국에서 베트남은 공식적인 수출이 불가능하니까요. 내가 작성한 서류는 공증받고 추가적으로 외교부란 대사관 인증받고 국가기관, 즉 예를 들면 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외교부 인증받고 대사관 인증받는 그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실제 서류 절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 엑스포가 끝나신 이후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노이 무역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베트남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절세할 수 있는 FTA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 물품을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 베트남이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제를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 바이어와 매칭이 되시거나 실제 성향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하시거나 하는 과정으로 가시게 될 텐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FTA 활용이라던가 베트남 법률에 대한 규제 사항을 미리 확인을 해서 같이 그런 절차들을 병행해 나가시는 과정이 실제 실무 절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엑스포 참가 기업 사전 설명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우선 저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준비한 강연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번 설명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구자승 과장님 모셔서 오늘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현지 설명의 발표는 다 끝났고요.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시간에 바로 질의응답을 안 올려주셔도 이후에라도 저희 코트라 한우무역관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질의응답 올라온 거 있나요?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코트라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 현지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전시회 첫날인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전시회 첫날 처음 상담 시작할 때 굉장히 혼잡스럽고 좀 시스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연이 되다 보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좀 지연되고 첫 상담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전시 이후에라도 저희가 추가 상담 주선 및 통역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니 내일 첫날 좀 부득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고요. 남은 전시회 기간 저희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